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는 역사에 남을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배당주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점점 커질수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올해를 넘기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이 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28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투자한 우리 돈 절세 항목을 톡톡히 챙기자고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금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미국 주식 대박에 양도세 폭탄 맞게 됐다. 주식 양도세 2월과세 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글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 낸 돈을 아끼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절세 계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익통산, 비과세, 부부 증여가 있는데요. 내 수익에 따라서 스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모두 다 하면 좋은데요. 하나씩 정리해 볼 테니까 내 계좌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2천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요. 세금은 수익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250만원 비과세 혜택만큼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수익에서 22%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165만원이 되는 건데요. 1,000만원 벌었는데 165만원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해서 수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건데요. 앞에서 엔비디아 수익 1,000만원 발생했을 때 세금 165만원 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어도비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00만원이 발생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도하게 되면 수익과 손해가 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전체 계좌로 봤을 때 우리의 수익은 0원이라서 내야 될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좌에 여러 개가 있다면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손절한 어도비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손절이 아니라 계속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매도 후 재매수해서 2025년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갈아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손절 후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는 건데요. 어도비를 재매수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내년에 발생했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올해 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이관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잠시 이월시킨 것 뿐이죠. 그래서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는 종목을 잘못 투자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교체를 위해서 매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됩니다. 혹시라도 매도 후 재매수를 결정했다면요. 바로 매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서 보면요. 매도 후에 재매수할 때 간보다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손익통산을 해보려면 내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1월부터 지금까지 매도한 종목이 많을수록 정리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별로 양도세 조회할 수 있는 탭이 존재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해외 주식 항목에서 양도세라는 탭이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내가 얼마를 수익을 실현했는지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가지고서 말씀드려 볼게요. 계좌별로 혹은 전체 계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1,014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산출액을 보면 223만원을 내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키움증권은 양도소득 산출액 계산할 때 250만원을 공제하는 걸 제외하고 그냥 22%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비교해서 내가 비과세 혜택을 안 받았다 생각하고 여기서 계산을 한 건데요. 실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250만원을 뺀 다음에 22%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168만원이 되는 거죠. 다른 증권사도 보는 방법이 비슷하니까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될 양도세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계산해봤는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도세 계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심플합니다. 시세 차익에서 공제금액 250 빼고서 22%를 적용하면 되죠. 여기에 증권사마다 다른 게 존재합니다. 그건 시세 차익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 번 매수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이랑 이동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은 말 그대로 먼저 매수한 게 먼저 매도되는 방식이고, 이동평균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균 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차근차근 상승하는 자산을 한 주씩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원대 한 주, 200만원일 때 한 주, 300만원일 때 한 주를 매수했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 주를 매수했고 평균 단가는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주를 400만원 됐을 때 매도했다고 보면요. 이랬을 때 이동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법을 보면요. 이건 우리 계좌에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쉬운데요. 400만원에 한 주를 팔았으니까 총 매도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200만원이고 한 주를 팔았으니까 원금이 200만원이 되죠. 수익 또한 200만원입니다. 25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는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입선출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400만원에 한 주를 팔았으니까 총 매도 금액은 400만원이 되죠. 그런데 선입선출이니까 처음에 매수한 100만원에서 한 주를 매도하게 됩니다. 즉 원금 100만원이 생기는 거고 수익이 3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250만원 비과세 하고서도 50만원이 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1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달라지는 건데요.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는 선입선출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간에 굴곡이 있는 주식이라면 반대의 경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뭐가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고 투자한다면 이동평균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시세차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양도세가 아닌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느 증권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이 있고요. 선입선출법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 너무 어렵고 헷갈리죠?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냥 MTS 켜고서 양도세 계산을 눌러보시면 각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계산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계좌에서 매도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양도세 계산 탭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 주식 보유 종목 탑10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테슬라랑 엔비디아 비중이 상당히 크죠. 테슬라는 26.5조 원이고 엔비디아는 17.7조 원입니다. 엔비디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는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나는 절대 팔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매도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행되면 그 순간에 매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마진율이 하락하거나 경쟁 상대가 생기면 매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기 보유하는 것도 저도 좋게 보는데요. 단 비과세 혜택만큼은 챙기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랑 엔비디아 반반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 투자해서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요. 매도 시점에 양도세를 1,045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비과세 혜택 250만원씩 공제 혜택을 누렸다면요. 5년 뒤 매도할 때 내야 될 세금은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세 효과 495만원이 나온 거죠. 매년 250만원의 수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년, 2년, 3년 쌓인다고 나중에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가 지나면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년 소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매년 250만원씩 매도 재매수를 통해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절세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격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매년 연말에 250만원씩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재매수를 진행하면요. 해당 연수만큼 절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10년이라면 2,500만원 공제 효과가 있는 거죠. 올해는 더욱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놓치면 더욱 아까운 해가 됩니다. 비과세 250만원을 위해서 매도 후 재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한 가지 심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매도 후 재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 자산은 같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요. 250만원의 수익이 250만원의 원금으로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때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에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자 증여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손익통상과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서도 양도세가 너무 많다면 배우자 증여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투자해서 1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럼 수익 8천만원이니까 250만원 비과세 혜택 받고 22%를 적용해야 되죠. 그럼 양도세가 1,705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요. 깔끔하게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내 수익이 억 단위라면 배우자 증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말고 내년에 증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양도 후에 바로 매도해도 별 탈이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증여 후 2년간 보유해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2월갓에 1년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2년으로 늘어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뭐든 2년간 매도 없이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주식 양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금 1억 원이 있고 5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요. 올해 증여를 한다면 양도하게 되면 바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즉시 매도하게 되면 남편이 매수했던 금액 1억 원이 매입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돈이 1억 원이 넘게 되죠. 즉 남편이 매도하든 배우자가 매도하든 세금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2년간 보유해야 양도가액이 인정받게 되고요. 바로 매도할 생각이 없어도 올해 안에 증여해야 언제 매도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내게 오게 됩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계좌 이체하듯이 주식을 이체하면 됩니다. 삼성증권 어플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해외 주식 자사 대체 출고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어떤 걸 이체할지 보이게 됩니다. 수량도 함께 기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받는 사람 주식 계좌번호를 알아야겠죠. 같은 증권사여야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입력하고 비번을 누르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까지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체를 해준 거고요. 증여했다는 증빙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배우자 증여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증여 후에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미국 기업과 ETF 증여할 때 다른가요? 증여 후 양도세가 나오나요?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 언제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려볼게요. 증여 후에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은 올해까지는 예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2년간 보유해야 되고요. 증여 계획이 있다면 꼭 올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한 돈은 절대로 다시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배우자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줘야 됩니다. 증여 후의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증여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엔비디아 주식을 12월 3일에 배우자에게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찍히는 금액은 전일 종가고요. 이 돈을 우리는 양도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배우자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기도 하죠. 그런데 양도가액은 증여한 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증여한 돈은 취득가액으로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양도한 날 기준으로 2개월 전후를 평균을 내게 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취득가액이 금액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내 계좌에 찍힌 돈이 아닌 주식을 이체하고 2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금액이죠. 참고로 ETF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ETF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서 양도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취득가액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 전후 2개월의 종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investing.com에서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양도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수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취득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복잡해지는 것은 이 돈과 배우자 계좌에 찍힌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ETF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3일에 매도했다면 전일 종가의 환율과 주식수를 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취득가액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ETF 투자한다면 양도세 계산도 쉽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죠. 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 후에 즉시 매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양도가액은 주식을 이체할 때 그 금액이었죠.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양도 전후 2개월의 평균값이죠. 이게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억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을 때인데요. 세 가지 경우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2억 원을 양도하고 취득가액도 2억 원이라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양 끝단을 봐야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억 원을 양도했는데 취득가액이 1억 원이 됐다고 보면요. 양도 시점에 2억 원을 줬는데 주가가 빠져서 취득가액이 1억 원이 된 겁니다. 주가가 빠져서 멘붕이 왔는데 배우자가 받은 돈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원을 이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벌었다고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세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취득가액이 3억 원이 되면요. 2억 원을 줬지만 3억 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1억 원이란 수익이 생기지만 양도 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산해 보면요. 2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은 1억이란 손실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양도세 또한 내려가게 되겠죠. 심지어 수익 난 만큼 나중에 별도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1억 원의 수익을 손익 통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양도할 때 측정되는 양도가액이 있고 양도일 전후 2개월 동안 측정되는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가격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수익에서 차감될지 결정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양도한 금액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취득가액이 내려가면 안 좋은 거고요. 양도한 금액에서 주가가 올라서 취득가액이 상승하면 좋은 겁니다. 양도 후 2개월간 주가 변동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면 20에서 30% 정도 수익으로 양도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양도세를 내는 게 더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끝났고요. 배우자 증여 신고는 언제 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의 자산, 부동산 같은 자산은 증여한 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차부터 3개월 안에 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기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손익통산 250만원 비과세 부부증여가 있었습니다. 세금 이야기 나오니까 절세계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해외 직투랑 절세계좌 함께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 정리를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비교해야 될 계좌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직투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입니다. 그리고 ISA는 2025년부터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볼게요. S&P 500을 30년간 10만원씩 투자하게 되면요. 13%의 수익이라면 원금 3,600만원이 되고 수익은 4억 6백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해외 직투 세금은 수익금에서 내게 되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4억 6백만원에서 250만원 빼고 22%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8,878만원입니다. 4억 중에 8,800 내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부부증여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절세계좌를 활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직투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나 되죠. ISA를 통해서 투자하면 9.9%가 됩니다. 그래서 8,800의 세금이 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면 세율이 5.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2,431만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ISA의 장점은 마이너스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고, 연금저축 경우에 단점이라고 하면 원금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우리가 수익만 보면 4억 600만원이고 원금까지 다 합치면 4억 4,200만원입니다. 하지만 5.5%란 세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수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ISA냐 연금저축이냐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절세를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면 양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해외 직투로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고배당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어차피 ISA나 연금저축에서는 미국 기업을 직접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절세 플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배우자 증여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지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중기로는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만든 우리의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투자 계좌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정리해보면요. 해외 직투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200만원이 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과세 이연, 저율과세가 큰 무기가 됩니다. 그 대신에 55세 이전에 찾는다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이 있다면 뱉어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2025년부터 ISA 계좌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면요. 그동안의 납입 한도가 1억 원이었죠. 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신설된 게 있는데요. 국내 투자형 ISA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투자를 못했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접 투자로 발생된 수익을 절세하는 방법이랑 절세 계좌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지 차이였죠. 우리의 소중한 돈, 세금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2 프로젝트 모집을 시작합니다. 매달 한 권의 책을 읽는 프로젝트인데요. 목적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경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큐레이팅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매달 초에 배송되는 책을 읽고 월말에 영상으로 수패의 정리 버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좋은 독서 습관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